안녕하세요. 꼬북피의 수강생 여러분들, 4장 내부거래 내부 미실현 순이익 6번째 시간인데요. 교재 358페이지 5절부터 시작하면 되죠? 오늘 모두 다 끝내겠습니다. 자, 기타의 내부거래인데요. 배당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연결실체 내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니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죠. 자,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90% 지배주주라고 해보자고요. 100원을 배당을 할 때 100원 중에 90원은 지배기업, 10원은 비지배주주한테 갔겠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주한테 갔을 텐데 이런 거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종속기업으로부터 90만큼 돈을 받았으면은 여기서는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90만큼의 현금은 그대로 이 실체 내에 있는 것이니까 내부거래입니다. 배당금 수익을 인식했겠죠? 자, 대변에 수익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배당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데요. 이때 이익여금은 90이 아니라 여기에 10만큼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 10을 비지배 지분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는데 왜 이와 같이 비지배 지분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냐면 이 배당을 하기 전 상태에서 이미 비지배 지분이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당은 그 다음 연도 초에 배당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순자산 증가, 종속기업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서 10%만큼 비지배 지분이 다 들어간 후에 배당을 하니까 특정 연도 말 순자산은 배당금 지급 후잖아요. 근데 지금 1번 분기, 2번 분기 하면서 이 배당 전의 상태로 비지배 지분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배당받은 것만큼 빼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배당해 준 것만큼은 사회 유출된 거 아니에요. 연결실체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비지배 지분을 빼는 겁니다. 한편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만약에 종속이 지배한테 주식 배당을 할 때 이 회계 처리는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익여금이 감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즉 연결실체 순자산의 변동은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 전의 상태로 돌리는, 즉 자본금을 대변에서 차변, 이익여금을 죽었던 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 배당과 유사한 게 무상증자인데요. 종속이 지배한테 무상증자를 했다고 하면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등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그 무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기 전의 상태인 것으로 돌려버리는 분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현금배당 내부거래를 볼까요? 1년 초에 갑은 을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80%를 13만원에 취득했습니다. 1년도 초라고 했으니까 요거네요. 14만원. 장보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변동을 보면 1년도의 순이익이 3만, 2년도 순이익 2만 5천, 3년도 순이익 4만이 있는데 요 2년도 3월 10일에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한 게 2만이 있네요. 그래서 물음은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에 연결 분계를 쫙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해볼까요? 단순히 합니다. 현금 배당 주고받은 것만 추가로 조정하면 되겠죠. 먼저 1년도 초로 가서 종속기업 자본 14만원하고 종속기업 투자 요거에 80%랑 퉁치죠. 그래서 영업권 나오고요. 요거의 20%가 비지배 지분입니다. 자, 1년도 말에 가보니 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종속회사 3만이래요. 이 중에 20%를 비지배 지분 가져갑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이 일단 1년도 말에 3만 4천이 돼요. 자, X2년 말에 연결 분계를 합니다. 그럼 다시 1년도 초로 와야죠. 비지배 지분 2만 8천. 자,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기 초까지, 즉 1년도 초부터 2년도 초, 즉 전기 이익이죠. 요거에 6만, 즉 3만 4천인데 요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요 순자산 장보금액 17만원 중에 2만원이 빠지는 거죠. 자, 17만원 곱하기 0.2 하면은 얼마예요? 3만 4천인데 3만 4천 아닙니까? 지금 비지배 지분이. 요 상태에서 순자산이 빠지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도 죽어야죠. 그래서 지배기업 개별장부에 인식했던 배당금 수익에서 이거 제거하고요. 이익여금 원래 원위치 시켜놓고 비지배 지분이 너무 많어 여기에 지금.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한편
2년도 당기순이익 25,000원의 20%만큼 다시 빚집의 지분을 올리는 분개를 하면 되죠. 3년도로 가볼까요? 역시 1년도 초로 가서 빚집의 지분 28,000, 영업금은 18,000 뭐 이런 분개를 하고요. 지배력 취득 시점 1년도 초부터 3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은 얼마냐 하면은 1년도 순이익, 2년도 순이익뿐만 아니라 요 사이에 현금 배당 2만 하면서 빠진 게 있잖아요. 그거의 20%. 그리고 3년도 당기 순이익의 20% 빚집의 지분. 이렇게 연결 분개를 하면 되죠. 이번에는 주식 배당 내부 거래를 볼까요? 1년도 초에 갑은 의결권 있는 주식 80%를 13만 원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고요. 지배력 취득일 이후 순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이 같은데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다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지금 14만, 당기순이익 3만이고요. 순자산 장부금액 1년도 말에 17만인데 주식 배당을 하더라도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것이니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죠. 당기순이익도 2만 5천, 4만 이렇게 나갑니다. 1년도 말 분개, 연결 분개 해보자요. 그 다음에 2번 2년도 말에 또 해보자요. 주식 배당 한 것까지 포함해서 3년도 말도 해봅니다. 4번까지 가볼까요? 4번은 뭐냐면은 만약에 요 3월 10일에 주식 배당을 한 것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1번으로 가볼게요. 종속기업 투자랑 취득일에 순자산 공정가치랑 같죠? 80%랑 퉁쳐서 영업권 20%만큼 빚집의 지분 갑니다. 그리고 나서 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만이니 그 중에 20%를 또 빚집의 지분으로 귀속시킵니다. X2년 말 연결분개입니다. 자, X1년 초로 와야죠.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다시 요 순자산의 공정가치랑 요거랑 80% 퉁쳐서 영업권 20% 빚집의 지분 1년도 초부터 2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이라는 게 전년도 이익 아니에요. 이 중에 20% 이렇게 갑니다. 자, 요 사이에 이제 주식 배당이 있죠? 주식 배당 그 효과를 제거하는 거니까 자본금, 이익여금 이렇게 역분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당기순이익 25,000에 20%만큼 빚집의 지분. 3번입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의 종속기업 자본 상기 제거 앞에서 했던 구분계입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즉 1년도 초부터 3년도 초까지 즉 1년도 순이익, 2년도 순이익 주식 배당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순자산 변동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20%만큼 빚집의 지분. 자, 주식 배당 효과 원위치 시키는 거죠. 그리고 4번 당기순이익 4만에 20%입니다. 4번 만약에 무상증자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해다 3번과 똑같고요. 무상증자 효과 자본금, 자본잉여금만 달라집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습할 때 보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의 연결 실체 내에 부동산의 리스입니다. 리스회계 처리는 중급회계 2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중급회계 1 만드는 학생들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중급회계 책 뒷부분에 리스를 공부하십시오.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종속회사일 수도 있고 지배회사일 수도 있고. 자, 이제 요 종속회사가 부동산을 얘한테 리스했다고 치자고요. 이때 투자부동산 기준서 1040호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급회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 해당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투자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부동산을 임대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거를 운용리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임대. 그러면은 이 종속회사는 리스 제공자이고요. 리스 제공자가 당초 이 부동산을 그러면은 임대 목적으로 이쪽으로 빌려줬으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이 연결실체가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사용 부동산이나 다름없잖아요. 따라서 유용자산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상태표에는 투자부동산이 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편 이것도 중급회계 2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 리스 이용자는 어떻게 하느냐. 리스 이용자는 받은 리스 자산에 대해서 향후 리스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의 현재 가치만큼 리스 부채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 자산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급회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더 들여다 봐야 돼요. 자, 운용리스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운용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차변에 있던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를 해요. 그리고 뭐 월마다 연마다 이렇게 리스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향후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만큼 금융부채를 인식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을 것 아닙니까? 사용권 자산을 인식합니다. 이후에 리스료 나갈 때마다 비용이 아니라 그냥 비용이 아니고 요거는 리스 부채 즉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리스 부채 원금 상환 즉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고요. 사용권 자산은 정액법 등을 적용해서 회사가 알아서 상각을 쭉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리스 기간 동안. 자, 이와 같이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가 각각 있는데 이를 합칠 것 아닙니까? 이걸 합치는데 리스 거래가 없었더라면 if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원위치 않은 원래 상태로 환원하는 분계를 하면 되죠. 투자부동산 죽이고 토지 들어오고요.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역분기하고요. 리스료 수익 이자 비용 리스 부채 전부 역분기하고요. 돈은 주고받았지만 연결 실체 내에서 리스료를 주고받았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사용권 자산 상각비도 부인하고 뭐 이렇게 전부 원위치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스는 금융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산을 매각한 것인 양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넘겨주면서 향후 받을 리스료의 현재 가치 같은 금액이 됩니다. 물론 다를 경우도 있는데 그건 중급회계 측에서 보기로 하고요.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1000. 그래놓고 리스료를 받을 때마다 리스료 수익이 아니라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과 원금 회수로 나누는 겁니다. 임의의 숫자를 전부 쓴 거고요. 한편 리스 이용자는 역시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여기 리스 부채하고 리스 제공자의 리스 채권은 같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리스료 지급할 때 주고받은 현금은 여기도 100, 이쪽도 100이죠. 그러나 서로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뭐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자 비용, 리스 부채,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 상각을 이와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역시 이 거래가 없었던 상태로 전부 역분기하는 거예요. 죄다 역분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이유는 중급회계 2에서 리스 회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리스 회계를 알면은 각각의 개별 회사들이 장부의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했던 걸 전부 원위치 시킨다. 그 리스 거래가 없었던 상태로 환원하는 분계를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교재 367페이지 자가건설 내부 거래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도 아주 흔해요. 연결 실체 내에서 A 회사, B 회사 이게 뭐 지배 종속일 수도 있고 종속 종속일 수도 있고요. 건설회사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B 회사가 사옥을 질 때 다른 건설사에다가 발주를 하는 경우보다는 자체 내에서 계열회사, 건설회사가 지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자기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이럴 때 내부 거래와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미실현이익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사 수익, 공사 원가를 인식을 할 거고요. 차액만큼 이제 공사 이익을 인식을 할 텐데 그것이 미실현이익입니다. 이거는 발주자 입장에서 돈을 내면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유용자산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잠시 후에 볼 예제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자산 부채 상계 제거도 있게 됩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자가건설과 관련된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건설공사 계약 회계 처리도 중급회계 2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중급회계책 이미 갖고 있을 거니까 중급 2를 수강을 안 했더라도 들여다가 보고 여기 내용을 또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자가건설 내부거래. 지배기업인 갑회사는 단기에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속기업인 을회사와 갑회사의 공장건물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즉 지배가 건설회사인 종속회사한테 발주를 한 거예요. 단기 중에 을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총 32,000의 원가가 발생했는데 총 예정원가 추정액은 8만입니다. 자, 8만 중에 32,000의 원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가 투입법을 적용해서 진행률 계산 40%만큼 진행이 됐노라. 그래서 요 10만 원에 40%만큼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자, 물음은 당규 중에 을이 갑에게 4만 원의 공세대금을 청구했고, 즉 진행기준 수익하고 딱 떨어지게 대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공사대금 4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연결조정 분계를 하기 전에 갑회사는 현금 주면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유용자산 취득 분계를 했을 거예요. 을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은 이것저것 공사 원가가 투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원재료, 노무비, 여러 가지 간접 경비 등. 이때 현금이 나가면서 미송공사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한편 4만 원에 대금을 청구했다고 되어 있죠. 4만 원 공사 미수금 진행 청구액인데 요거 다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현금 4만 원. 이게 요거 아닙니까? 요랑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 말에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하니 10만 원에 40%래요. 발생 원가 32,000. 이게 공사 원가로 들어가고요. 이 차이만큼이 공사 이익인데 이거를 미송공사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미송공사는 32,000, 8만 원 해서 4만 원이 되는데 미송공사와 진행 청구액의 순액으로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인식을 해요. 여기서는 지금 순액이니까 없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분계가 복잡한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와 같아요. 공사수익, 공사원가, 현금, 진행청구액하고 미송공사는 퉁쳐서 사라졌습니다. 연결조정 분계를 보면은 공사수익, 공사원가 역분계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 과대 표시된 요거만큼이 미실현 이익입니다. 미실현 이익을 제거를 하면서 마치 재고자산 죽이듯이 건설 중인 자산도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2번으로 가보면은 의뢰사가 갑회사한테 42,000원의 대금 청구를 했대요. 그리고 이 중에 일부만 대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런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갑회사 개별장부에는 현금 나가고요. 건설 중인 자산 42,000, 3만만 줬다고 했잖아요. 청구는 42,000 받았고 그래서 미지급금이 12,000이 될 겁니다. 의뢰사 개별장부는 투입된 원가 32,000, 대금 청구는 42,000을 하면서 공사 미수금 했는데 받은 돈은 3만 원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공사 수익, 투입된 원가 빼고 이게 미송공사가 공사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따라서 미송공사는 4만 원이고 진행 청구액이 42,000원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는 초과 청구 공사가 2만 원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위에 분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연결조정 분계. 내부 거래 이익은 공사이익 8천과 초과 청구 공사 2천의 합 만원만큼 결국 건설 중인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된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리하여 어떤 연결 분계를 하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익, 공사원가 다 죽이고 공사 미수금, 미지급금 퉁치고 초과 청구 공사까지 다 빠지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미실현 이익만큼 빠지는 이런 류의 연결 분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기타 내부 거래 및 채권 채무 상대 재고인데요. 우리가 재고 자산 내부 거래를 앞에서 예제를 예제 1번, 2번, 3번 이런 거 풀 때 은연중에 현금 거래를 가정했습니다. 만약에 외상 거래라면은 판매한 측에서는 매출 채권, 매입한 측에서는 매입 채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상대 제거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쪽에 내부 거래 매출 채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치자고요. 손실 충당금하고 이것도 전부 역분계 죽여놔야죠. 한편 매출한 측에서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일정 금액만큼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인식을 했다 치자고요. 그럼 역시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전부 다 이 거래가 없었더라면은 인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죄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럴 수 있어요. 자, 지배가 종속한테 매출을 했다고 치자고요. 여기는 매출 채권 100, 여기 매입 채무 100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양도가 재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하고 재고 조건을 충족 안 하는 경우 이거 중급회계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재고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야기는 매출 채권을 대변으로 죽여버리고 여기 현금,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고 조건을 충족 안 했으면은 이걸 단기 차입금 이런 분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매출 채권 양도가 금융자산의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단기 차입금으로 분계를 했다면
매출채권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매입채무 매출채권 단순 합산한 후에 죽이면 끝나요. 이건 별거 아닌데, 자, 문제는 재고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매출채권을 개별장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돈 받고. 그럼 매입채무랑 퉁쳐야 될 매출채권이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재고 조건을 충족하든 충족하지 않든 연결재무제표의 최종 결과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매입채무를 죽이면서 단기차입금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인식했던 게 만약에 있다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인식한 것이 있다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이자 비용으로 되돌립니다. 이 분계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도 돼요. 지금 내부거래,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거는 내부거래, 가상의 연결실체, 연결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상의 거래 아닙니까? 가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매입채무를 지금 퉁쳐야 되는데, 이 가상의 자산을 은행에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고 하니 이거는 마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든 단기 차입금이 들어가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 지금 했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장 복습을 할 때 372페이지, 373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금액들을 다이렉트리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오죠? 그리고 연결, 당기순이익이 지배기업, 종속기업으로 배분이 되고 요금액이 비지배 지분. 이 그림을 많이 봤었어요. 지금 상향거래, 하향거래, 실현, 미실현까지 포함됐으니까 조금 두툼해졌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복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